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땡큐베리머니 37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근 투자 시장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투자 핫 키워드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기업들의 빅베스가 줄을 이었습니다. 통상 4분기는 리더십 교체, 회계연도 결산 등으로 빅베스가 활발한데 이번 연말 연초엔 유독 이 같은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여기서 빅베스란 목욕을 깨끗이 해서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앤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자, 흔히 경영진의 교체나 정권 교체 시기에 행해지는 빅베스는 새로 부임하는 기업의 CEO가 전임자들의 재임 기간에 누적됐던 손실이나 향후 잠재적 부실 요소 등을 반영하고 회계장부 정리를 통해 실적 부진의 책임을 전임자에게 넘기고 자, 다음에 더 큰 실적을 유도해서 현 경영진의 공적을 부각시키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 큰 욕조에서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나온다. 과거의 때를 다 털어버리고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기업들의 대규모 손실을 인식함으로써 시장의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을 기대하며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이마트, 포스코그룹 등이 대표적이며 대규모 손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작년 조단위 손실을 내고도 불확실성 속에서 이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뚜렷한 재료를 내놓지 못하면서 차라리 이 쇄신의 기대감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빅베스는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실적 개선을 위한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자, 그러나 2025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빅베스가 실제로 장기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투자 핫 키워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땡큐베리머니 37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죠.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 나왔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거의 뭐 작년 여름에 뵌 것 같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년 만에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장도. 많이 좋아졌죠? 네. 예. 이제야 많이 좋아졌지, 예. 불과 뭐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미국만 가고 한국은 그냥 국장 탈출은 이제 기본이다. 시장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네, 시장. 저희는 저희 스튜디오 얘기한 겁니다. 여기도 많이 바뀌었죠. 저 여기 이제 장소도 저희가 이사를 예, 했으니까 맞아요, 많이 맞아요. 바뀌었고, 주식시장도 많이 바뀌었고, 뭔가 좀 새롭게 출발하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딱 느껴지고, 일단 연구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2025 경제 대전망, 경제 투자 전략 우리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잡아가야 할 텐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한국 시장 안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제일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연구원님이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또 재밌게 직장생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좀 잘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려운 부분 되게 잘 긁어질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세요. 지금 벌써 이제 자, 올해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있고 벌써 올해 한화 어떨까요? 한화 이글스를 물어보시는 건지 한화 그룹주를 물어보시는 건지 한번 더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것도 피드백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일단 2월 20일 오늘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좀 넘게 지났습니다. 네. 2025년 시작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색깔이 작년의 하반기에 비해서 작년 연말에 비해서 경제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뭔가 색깔이 바뀌고 있죠. 좀 좋죠 지금. 네, 그렇죠. 대신에 약간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엇박이 나죠. 좀. 네, 미국은 뭐 어제도 S&P 500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는데 그냥 뭐 말이 신고가지 올해 미국 올라온 거 보면 한 3%대 올라왔고 반대로 유럽 날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야 이거 저도 이래도 되나 싶은데 한국도 날아가고 이런 식의 비미국 국가들이 지금 계속 날아가는 이런 현상들. 또 경제 측면에서도 다들 뭐 트럼프 관세 부과하면 이거 난리 난다 이거 우리 어쩌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엔 좀 뭔가 덤덤해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뭔가 면역이 된 느낌. 네, 면역이 되고 있고 혹은 또 이제 예상치 못할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은 그 전까지는 우리
달릴 만큼 달리자. 그쵸,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지금 뭐 S&P 6천에서 하방 맞는 거랑 일단 무지성으로 6천, 7천 갔다 거기서 하방 맞는 거랑 나중에 레벨 자체는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식의 판단도 있지 않나라고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국내 증시가 유독 좀 잘 나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글로벌 증시 쫙 줄 세웠을 때 코스피가 그래도 한 5손가락 안에는 상승률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이게 그 5손가락 그 다음에 나스닥 있고 S&P 네,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 이 부분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올해 투자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다들 말이 다르지 않나요? 어디는 좀 그렇죠. 괜찮다고 하고 그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올해 성장률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연초에 지금 나오는 성장률 있잖아요. 네.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진짜 3, 4개월 정도 데이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저는 그래도 올해 미국 경기의 성장률 2%대 정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 한국은 뭐 지금 뭐 KDI에서도 그렇고 블룸버그의 전문가들 컨센서스도 그렇고 1%대 중후반 정도로 저성장이 좀 맞아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판세에 따라서 특히나 트럼프 관세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로 그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전망도 달라질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들 관세 쪽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감세에 대해서도 이게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성장 전망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면 네. 연준에서 이거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에 매년 초에 네. 전망치가 실제로 연말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네. 적중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동전 던지기도 안 나왔어. 40%대 중반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이거를 말씀드리니까 야, 저 같은 애널리스트 전문가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연초한 전망이 맞아요.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다. 그거를 맞아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연말 연초에 다들 이제 이쪽 증권 그리고 네. 시장에서 유명인들 다 모셔가지고 네. 내년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예. 지금 일단은 시장이 아까 오프닝 때 얘기해 주신 건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의 경향이 사실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죠. 맞아요. 네. 상존한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야 언제 얻어맞지 모르니까 일단 네. 쭉 달려보자. 그렇죠. 이걸로. 그 4월 달에 아마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가 맞아요. 공식적으로 좀 확정이 되고 실제 부과가 될 텐데 지금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았잖아요. 보름 맞아요. 남았잖아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무조건 낙관적인 회로 돌리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시장의 요즘의 분위기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좀 올라가면서 맞아요. 맞을 때 같은 레벨에서 때려맞고 내려가자. 그렇죠. 네. 이런 식의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외된 친구들에게 관심을 좀 주고 있는 네.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빼고 미국도 포함될 것 같아요, 사실. 네. 모든 나라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여튼 뭐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달리기 할 때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좀 차고 달려가는 느낌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가 될 거란 말이 있죠. 네. 근데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면역이 돼서인지 네. 관세 막 뉴스에서 겁은 엄청 주는데 네. 증시는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확실히 그 4월 네. 그 타임이 오게 되면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십니까? 그 일단 학습을 해가고 있는 게 맞고 이전처럼 2018년도처럼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무역 분쟁 이렇게 전개는 안 될 거라는 걸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관세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문제는 관세의 수위인데 관세가 그 보편 관세, 상호 관세. 예, 상호 관세 말고 상호 네. 관세는 각국 간의 관세율을 동등하게 조절하는 맞아요. 거서 저는 이거 이따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보편 관세는 네. 너 때리면 나 때리고 또 때려 그렇죠. 너 때려 너 죽고 나 죽자 전 세계 대상으로 연쇄로 가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제가 뭐 S&P 막 지금 시점에서 반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는 일인데 저는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지금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상호 관세나 국가별 품목 정밀 관세 네. 이렇게 되는 거는 이미 주식 시장에서도 지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 2, 3개월 동안에 충분히 주가나 뭐 금리나 달러 측면에서 네. 반영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호관세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게 상호관세라는 거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은 지금 3%대 관세를 그쵸. 부과하는데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뭐
뭐 7, 8%대, 10%대 관세 부과하니까 야 너네 관세 왜 이렇게 많이 부과해? 우리 미국도 이렇게 부과할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관세를 내리면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트럼프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뭐 자동차랑 전기차 쪽 관세 좀 내려주는 거 검토 좀 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 이야기 계속해도 시장이 잘 버티는 것도 이게 주가 자체에 뭐 큰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이벤트는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딱 기억나는 게 관세로 시장에 한번 충격을 받았을 때가 설날 연휴 끝나고 우리 막 돌아왔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확실히 좀 떨어질 건 떨어지고 지금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저도 그때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곳곳에서 무슨 질문이냐. 사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앵커님도 그렇고 대부분 모든 분들이 트럼프 작년 11월에 당선되고 나서 다들 들었던 얘기가 야 트럼프 이거 관세 협상의 수단이지 부가 막 세게 안 할 거야. 제일 많이 하죠 그 얘기를. 그 얘기 했는데 2월 3일 날 설 끝나고 나서 그렇게 세게 때려 맞은 게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던 트럼프 대응 프로세스의 일시적인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저희가 원래 딱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야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거를 이제 기본 프로세스로 대응 프로세스로 설정했는데 앞뒤가 바뀌었죠. 일단 때리고 그다음에 협상, 그 후에 관세. 그거를 지금 초반에 적응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 못 차려서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 지금은 좀 평온한 시기가 적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이 맞다 보면은 맷집이 세지거든요. 그렇죠. 원래 안 맞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은 잘 맞고 잘 그 견뎌내고 이게 좋은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트럼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트럼프 관세,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제 2025 경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 하나하나씩 이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작년에 연구원님과 방송했었을 때 상반기 결산이었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AI였죠. 그렇죠. 그때 똑같이 주거니 받거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정리를 2024년은 AI였죠. 올해도 AI겠죠. 저는 올해도 AI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방산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국내 방산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뭐 글로벌 방산으로? 글로벌 방산으로. 미국 지금 방산주들 조금 취약하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주 갈 때. 저는 근데 미국도 이제 글로벌 방산주 섹터 내에서도 키 맞추기가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방산주들은 중간에 흔들림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금액을 채워서 끝까지 가져가자. 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I 다시 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AI가 작년까지만 해도 HBM이지 하면서 엔비디아 필두로 그쪽 밸류체인만 다 쫙 끌어올려가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뭔가 지금 딥시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의 완성 시간이 좀 땡겨진 느낌. 그렇죠.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야 하드웨어가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국면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5월달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 다음 주에 발표된 4분기 실적 말고 5월달에 발표된 1분기 실적과 그 이후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지금 주도주 대열에서 좀 탈락을 했잖아요. 다시 복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얘네가 뭐 가성비 좋은 다이소 같은 성능을 내니까 이거 다른 기업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럼 AI 시장의 확장성, 도입 가속화 이러니까 소프트웨어로 가자. 이게 지금 딥시크가 만들어낸 AI 소프트웨어 투자 논리인데 저는 그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했으니까 그거 말고 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고사양 GPU 또 ASIC AI 하드웨어 여기가 더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변화가 국가 간의 장벽들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물리적인 장벽.
그리고 공급난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그 공급 루트도 이전보다는 더 타이트해지고 교역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 제치고 어느 정도 승기를 점하려면은 필요한 게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겠죠. 예, 서비스적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비스 수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미국이 한 15%로 1등이고 그 뒤로 뭐 영국이 10%, 뭐 인도가 7%, 아일랜드 8% 이런 식이에요. 거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려면은 AI 쪽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죠. 아. 그러려면은 단순히 다이소와 같은 에이소 그 AI 제품 만드는 것보다는 명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니치 상품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그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달력 좀 잘 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엔비디아 관심이 낮아졌다라고 느낀 게 그 아마도 보셨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인가 미국 프랑스인가 어디 유럽 브랜드 유명 업체에서 엔비디아 GPU 칩 가지고 명품백 만든 거 아시죠? 맞아요. 어디였죠?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짜리. 맞아요. 그거 한 두세 달 전이었으면은 그거 막 크림에 리셀 붙고 막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요즘 그거 다 잘 안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다시 엔비디아가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국가 간의 AI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사양, 고성능, 고퀄의 그 GPU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 엔비디아 그 완전히 주도주에서 탈락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날라 내려가고 있는 거는 네. 젠슨 황이 방패 들고 왔을 때부터 네. 좀 문제가 됐다. 뭐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좀 그때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래서 지금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되나? 우리나라 반도체 보시는 분들 요새 또 막 HBM 봐야 돼? 뭐 브로드컴에서 주문형 반도체 만든다네. 네, 그럼 그렇죠. 뭐 에이직 해야 돼? 뭐 되게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또 많이 없고 네. 제가 한번 판을 쫙 깔아드릴게요. 레거시 있습니다. 네. HBM 있고요. 네. 그것도 더 나아가서 뭐 주문형 반도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디를 그래도 반도체 내에서는 네. 제일 괜찮다고 보세요? 지금 관점에서는 레거시 쪽이죠. 여전히 매력이 가격적인 매력들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있고 지금 소식들도 좋은 소식들만 계속 좀 네. 전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뭐 트렌드 포스트에서 낸드 가격 원래는 그렇죠. 뭐 올해 4분기나 내년도에 좀 바닥 짚고 올라올 거라고 했는데 시계도 확 앞당겼고 하반기로 땡겼죠. 예, 그것도 뭐 딥시크의 파장이 같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중국 쪽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중국 경제나 주식시장 여러 차례 당했잖아요. 네. 작년 9월에도 막 항생 10% 날라갔대. 그때 네. 이제 잠깐 날라갔다가 맞아요. 내리꽂았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다고 느낀 게 예전에 중국 증시 날라가고 중국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 데이터들이 실제로 뒷받침되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거의 작년 거의 4분기를 저점으로 치고서 그 판매량 계속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고 이구환신 그 외 효과들도 저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레거시 쪽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 또 삼성전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저도 평소에 제가 경제방송 쭉 하면서 중국이 뭐 경제 부흥한다라는 건 한 20 넘게 본 것 같은데 네. 20만 다 사실 거짓말에 가까웠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구환신부터는 좀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가 네.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우리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아까 방산 얘기해 네. 주셨거든요. 근거가 혹시 오늘 왜냐면은 조선 떨어지는 거 보고 마침 오늘 시장에서 조선 떨어지는 그렇죠. 거 보고 네. 이제 좀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면은 조선이랑 그 기계 이런 업체들 그냥 방산으로 한 카테고리에 묶어서 보면은 얘네들은 올해 내내 이슈들이 새롭게 들어올 애들, 모멘텀이 들어올 애들이에요. 예. 일단 뭐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 저 그거예요. 트럼프가 러시아랑 지금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크라이나도 너무나도 약간 자기가 약간 막 되게 치욕스러운 맞아요. 조건을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좀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협상이 현실화되면은 지난 30-40년 동안에 전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불문율로 여겨졌던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뭐냐? 무력으로 다른 나라 영토 침해하는 거 허용 못한다를 깨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난리 난 것도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러시아가 먹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영토를 인정해 주면은 유럽 애들 입장에서 러시아가 한 발짝 더 다가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럽은 굉장히 불편한 거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럽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게 우리 앞으로 예산 통과할 때 예산안 할 때 국방 예산은 제한하자. 이 국방 예산 따로 떼고 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또 제가 안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작년 23년 대비 24년에 나토 그 가입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 얼마나 늘렸는지를 보니까 독일이 98%, 폴란드가 200%, 와. 헝가리 150%, 기본이 유럽 두 국가들 배네요. 대부분 다 2배 이상 증액을 했죠. 오. 저는 이게 되게 큰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종전 협상이 미국이 파는 짠으로 그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거는 잠재적으로 더 평화가 아니라 지정학적 갈등을 좀 느리게 만드는 역할이 되고 그랬을 때는 필요한 것들 군함 필요하고 또 그 무기 탱크 필요하고 비행기 필요하고 자주포 필요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산이라는 이 테마는 저는 굉장히 유용한 오.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산주들의 악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누군가 종전이야 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종전. 전쟁이 끝나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네. 야, 나라 잘 지켜야 돼 하면서 그쵸. 이 소위 말하는 그 자주국방이죠. 네. 그거를 이제 국방비를 늘려가면서 무기를 사고 이렇게 점점 나라를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오늘 뭐 팔란티어도 날아가고 맞아요. 우리나라 조선주들도 날아갔는데 그것도 그 나락이 더 갈 만한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가가 빠졌던 거는 미국에서 앞으로 5년간 뭐 8% 예산 국방 예산 감축한다라는 이제 국방부 장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나락을 갔던 네. 건데 그거 쉽지는 않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나라 국가들 전 세계 방위비 증강하는데 쉬울까요? 그리고 이거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인데 의회에서 과연 이거를 승인해 줄까? 또 미국 의회 구도를 보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절대 다수당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비등비등한 다수당 그 수준이니까 이런 사안들은 쉽게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세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좀 현재의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질 확률도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얘기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을 좀 해봤고 그 외에 방산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 방산은 이거 국내 방산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글로벌 방산. 글로벌 네. 방산?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유럽 방산이냐, 미국 방산이냐, 한국 방산이냐 했을 때 네. 유럽은 이미 좀 많이 날아간 측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자. 한미?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올해 유망해 보이는 섹터 또 어디 있어요? 저는 뭐 소프트웨어 아까 뭐 단기적으로 좋다, 지금 시점은 좋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으로 계속 좀 들고 갈 만한 것들은 은행주들. 금융. 네, 금융주들. 여기는 이제 뭐 실적 잘 보고 금리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주주 환원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거든. 밸류업. 네, 밸류업 쪽이죠. 그래서 정권,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바뀐다라고 네. 하더라도 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네, 일단 그 정치 성향은 다 배제하고 봤을 때에도 정권 변화 여부와 관련 없이 주주 환원은 은행주들은 계속 인지가 높다라는 거. 그 주주 환원을 좋아하는 거는 그 시장이 올라갈 때 지금 순탄치 않게 올라가는 경우들 종종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변동성을 막아주는 게 저는 주주 환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여기는 뭐 10에서 20% 정도는 네. 들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뭐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한지영 연구원이 그래도 올해 현재 좀 우리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방산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종전이 돼도 네. 이 자주국방에 대한 니즈는 좀 계속해서 올라갈 네. 거기 때문에 방산, 소프트웨어도 괜찮은 타이밍이 다시 온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에 대한 이야기, 금융주까지 해보면서 대표적인 섹터 세 가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까 호이호이님께서 채팅창에 지금 오늘 구간이 명관 특집 같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연구원님 목소리 조근조근해서 듣기 좋다. 예, 감사합니다. 연습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요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방송이 많이 더 좋아지셨다. 이 자리가 상당히 위태위태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 키움 URL 힌트에 있는 블로그도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 블로그에 투자 아이디어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들어가셔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키움 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구독 그리고 저 인스타도 있거든요. 같이 꼭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지영 연구원과 함께 2025 투자 전략 다시 짜야 할 때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땡큐 베리 머니였습니다.